정관용의 시사본부. 이부입니다. 오늘 오후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재표결 앞두고 국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요. 잠시 후 거두절미 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KBS 1라디오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합니다. 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긴급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에 긴박했던 그 현장의 소리들 다시 한번 들어보죠.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거듭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네, 지난 7일 대국민 사과 담화 이후에 침묵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 만에 다시 국민들 앞에 섰습니다. 탄핵안 표결을 이틀 앞둔 지난 목요일 오전에 정말 예고도 없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국정마비 또 국헌 문란 세력은 거대 야당이라고 지목을 했고요. 또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국방장관에게 점검을 지시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목요일에 방송된 KBS 9시 뉴스를 좀 집중적으로 들어보실 텐데요. 9시 뉴스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닷새 만에 이뤄진 약 30분 분량의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야말로 국헌 문란 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감사원장, 검사 탄핵에 이은 판사 겁박에 범죄자가 자기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지난해 헌법기관 등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는데 선관위만 국정원의 시스템 점검을 완강히 거부했고 이후 일부 시스템에 대해서만 점검이 이뤄졌는데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굳이 군이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그리고 이 계엄 이후에 야당은 내란죄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또 비판했죠. 네, 이 비상계엄은 통치행위고 헌법틀 안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윤 대통령 강조했고요. 그러니까 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유죄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뜻도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이틀 전 12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정.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동시에 계엄 전 과정이 헌법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즉각 철수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야당이 내란죄 선동으로 자신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유죄 선고를 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은 지겠지만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계엄군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데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특전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대통령령 등 42건을 제거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그 12일 오전에 대통령 담화를 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직무를 정지할 방법은 이제 탄핵밖에 없다.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하자 이렇게 공식 제안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는 담화를 지켜본 직후에 대통령이 사실상 내란 혐의를 자백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제명 또 출당을 논의할 윤리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현장의 소리 12일 목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직후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제명과 출당은 물론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면서 탄핵안 당론 찬성을 촉구했습니다.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 집행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 정지해야 한다. 우리 당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합니다. 한 대표 발언 직후 친한계 청년 최고위원인 진종호 의원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가 국민의힘의 가치와 철학을 명백히 훼손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모두 7명. 지난 3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던 3명이 탄핵 찬성을 선언한 데 이어 연일 이탈표가 늘고 있습니다. 한 명만 더 찬성 의원이 나온다면 탄핵 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200명을 채우게 됩니다.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죠. 정성호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되게 좀 충격적이었고 탄핵을 막아내자는 명분들이 좀 약해지지 않느냐. 아직까지 국민의힘의 당론은 탄핵 반대. 하지만 공개 찬성 입장 발표에 이어 이번 재표결에는 자율투표를 하겠다는 의원들이 잇따르면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단을 대우를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중진을 모으고 총의를 모아서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본회의를 앞둔 의원총회에서 표결 참여와 탄핵 반대 당론 등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야당은 대통령 담화를 맹비난했죠.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직무 정지의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다른 야당들도 대통령 즉각 체포 그리고 탄핵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난 12일 목요일 KBS 9시 뉴스로 야당의 대표 그리고 대변인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극단적 망상에 빠진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 탄핵을 염두에 두고 극우 소요를 선동했다.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 탄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본인 스스로 증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담화는 윤석열 대통령을 왜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 또 직권을 중지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명징하게 보여줬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윤 대통령 담화에 국민 분열과 치안 혼란을 부추기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직도 군 통수권자라는 사실이 섬뜩한 심정입니다. 이런 인물이 단 1분 1초도 대통령 자리에 있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개혁신당과 진보당도 윤 대통령 탄핵 필요성이 더 명확해졌다며 빠른 탄핵 표결을 촉구했습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두려움에 밤잠을 못 자게 할 생각이 아니라면 즉각 탄핵해야 합니다.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는 내란숙의 윤석열은 지금 즉시 1분 1초의 지체도 없이 바로 체포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전두환에 빗대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주도한 건 윤 대통령이라고 했고 사회민주당도 국민과 국가를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자, 윤 대통령의 그 내란죄 혐의를 조사할 내란특검법, 또 야당이 네 번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틀 전에 각각 국회에 통과를 했고요. 이틀 전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의지를 정말 드러낸 만큼 자신과 김 여사를 겨냥한 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탄핵 소추안을 먼저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지난 목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시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12.3 내란특검법이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지만 안철수, 김혜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이성건, 김소희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국민들의 뜻에 따를 겁니다. 내란특검법은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하고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망라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상설특검 요구안에 이어 내란특검법까지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 알량한 고집, 그 때문에 이 수많은 5,2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고통 겪어야 합니까?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권영진,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여당 의원 4명이 찬성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네 번째로 앞서 3번의 특검은 대통령의 제의 요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되면서 이들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받아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징역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죠. 네, 지난 2019년 아들 대리시험 그리고 딸 장학금 부정수수 등 총 1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에 따라서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또 5년 동안 공직선거에도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이틀 전 목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망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조 전 대표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입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습니다.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조 전 대표는 기소 이후 현재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실형이 확정된 조 전 대표는 신변 정리 시간을 보낸 뒤 이르면 내일 수감될 예정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22대 국회의원이 됐지만 이번 선고로 의원직도 잃게 됐습니다. 또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이나 총선 출마 역시 어렵게 됐습니다. 남편인 조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는 같은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김태현입니다. 네, 긴급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서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4시에 표결인데 이번엔 통과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그죠? 네. 당내 분위기가 어떻다고 그래요?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은 오전 10시부터 의원총회를 시작했고요. 지금 점심시간일 겁니다. 아마 점심시간이 끝났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찬반에 대한 당론 자체는 부결 당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당원상 당론을 변경하려면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108명의 국회의원 중에 72명이 동의해야 반대 당론에서 찬성 당론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죠. 이틀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경선에서 오히려 72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반대 당론이 유지가 될 텐데 다만 이미 7명의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방침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비공개로 찬성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합리적인 추론일 거고 그렇다면은 가결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그 반대 당론의 현실적 구속력은 상당히 약할 것이다. 그래서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 워딩을 잘 들어보면은 내일 표결 이후가 중요하다라는 워딩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은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런 방향을 감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퇴장 안 하고 일단 표결엔 참여하는 쪽으로 권 원내대표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한동훈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났고요. 그 자리에서 표결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보기에는 뭐 통과는 확실시? 그런데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래서 오늘도 이제 노정면 대변인 이제 브리핑 내용을 보면 언행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뭔가 끝까지 설득하고 뭐 당근 채찍 비슷하게 뭐 압박도 하고 읍소도 하고 이런 전략으로 이제 갈 것 같은데요. 오늘 조간 보면 뭐 동아일보나 한겨레 지금 7명의 기명 의원들이 난 찬성표 던질 거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익명으로 나는 찬성표 던질 거라고 언론에 이미 이야기를 한 의원들이 수명인 것으로 일단 나오고는 있지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결의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거라고 보는데 계속 뭐 의원총회랑 이 정치계 시계가 엄청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변수도 많고 그러니까 유동성도 많은 상황이라서 정말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전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현명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기명 투표라서 뭐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가 결국 이제 공개되지는 않나요. 네. 하지만 이런 중차대한 사안 같으면 나는 찬성하겠다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 왜 익명을 고집할까요? 저도 그 부분이 사실 이해는 안 되고 왜냐하면 국민이 기억하고 역사가 기록할 겁니다. 그리고 갤럽 여론조사 최근에 나온 걸 보면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조사가 75%예요. 이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대비를 해보면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108석이지 않습니까? 이걸 75%라고 하면 한 80표는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정도 압도적인 표로는 나오지 않을 걸로 좀 보이는 부분 있고 전 정치인이라면 대통령 보고 정권 보고 정치하는 게 아니라 국민 보고 역사 속에 어떻게 남겨질지 그 흔적을 고민하면서 정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고민을 오늘 이제는 자기 이름 걸고 당당하게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송 변호사는 그 익명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8명째는 아마 오늘 오후 4시까지 끝내 안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지금 7명의 의원이 이미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8명째가 되는 순간 8명째의 국회의원은 본인이 실제로 한 것보다 한 10배, 20배 이상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 점이 현실적으로 존재해요. 마치 그 사람 때문에 탄핵이 된 것처럼 혼자 일종의 희생양이 되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좀 전에 우리 장 부위원장께서 그 갤럽 여론조사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갤럽이 자체 정례 조사를 실시한 거고 이번 달 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했고요.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는데요.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탄핵 찬성이 75%입니다. 반대는 21%밖에 안 되는데 국민의힘 지지층 속에서는 그렇죠. 자, 일단 자신의 정치 성향을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는 탄핵 찬성이 46, 반대가 50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들어가면 탄핵 찬성은 27, 반대가 66이에요. 지금 이번 주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24%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은 당 지지층이 축소되는 가운데 보수 안에서도 찬반이 비슷한데 그게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혀지면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아직까지는. 그렇다 보니까 그 8명째 국회의원이 되면은 굉장히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헌법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무기명 투표를 하기 위한 기표소에 들어가서 찬성표를 던지고 오면 되는 것이지 굳이 20배, 30배의 비난을 감수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고 또 한편에서는 일단 이번에 뭐 찬성표를 내가 던지더라도 일단 그 내가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는 비밀에 비춰둔 상태를 유지하다가 다음번 4년 뒤 총선 때 정치 지형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겠죠. 그래 보이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정정당당한 길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정치 당원이랑 국민의힘 지지자만 보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 선택, 유권자 선택을 지역구에서도 받으려면 그러니까 영남 당으로 쪼그라들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엔 더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식으로 싹 분위기가 반전된 결정적 계기는 역시 엊그제 대통령의 깜짝 대국민 담화 아니겠습니까? 불을 끼얹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날 좀 제발 탄핵해 주세요라고 애걸복걸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아직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대국민 담화 이후에 여러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도 입장을 바꿨거든요.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유정복 인천시장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국민과 저는 개인적으로 싸우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거의 국정 운영을 정상적인 사고로 하고 있지 못했다는 걸 사실상 실토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에요. 간첩죄를 민주당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팩트가 아니에요. 법사위의 여야 합의로 계류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국보법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이런 입법 발의된 적 없어요. 그리고 더 가관인 건 부정선거를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선관위와 관련해서 팩트는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국민의힘 관계자도 입회하에 이것은 외부에서 침투하거나 이럴 수 없다라는 사실관계를 확인을 한 바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이러죠. 비번도 굉장히 허술하게 설정해놓고 외부에서 국정원이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 해킹이 되더라. 그것도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는지를 봤더니 잠깐 이게 내부 통제로만 가동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아예 침투가 안 되는 네트워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모를 그래서 잠시 외부로 연결해서 이 가능성을 타진했던 이런 점검을 굉장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보고를 받아도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 취사 선택해서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 더 이상은 국정 운영하면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더는 직무를 유지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거는 뭐 군 장성들이 전부 다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국회 막지 않았다. 이건 너무나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국민 앞에서 사실상 거짓을 말한 그런 대국민 담화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지난주 토요일에 대국민 담화에서는 본인의 임기를 포함한 전국 수습 방안 일체를 국민의힘이 일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랬는데 그 말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것이 목요일의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어떻게든 추진해 보려고 했던 그 신락 같은 가능성마저 0이 되었고 이제는 국민의힘도 탄핵소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왜 그 담화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목요일 오전에 그 담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방송에 나와서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데요.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적 승부수를 띄우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승부수요?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중도층 국민들은
고개를 돌렸고요. 이미 판단을 끝냈고 본인을 정말 지금까지도 지지해주는 아주 코어 지지층을 사실상 저는 선동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습니까? 영장실질 받으러 갈 때는요. 포기하겠다 그래서 방어권 그랬죠. 행사하지 않겠다. 예. 잘못했다. 국민들께 불편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또 뭐 극단적 선택도 시도했다고 그렇죠. 그러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했던 거죠. 그런데 대국민 담화 나오고 어떻게 했습니까? 변호인 통해 가지고 나를 수사하는 거,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는 게 내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어떤 점을 의도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정치적인 어떤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오판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그게 모멘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탄핵을 이렇게 지금 그 부채질하긴 결과가 올 거라는 걸 몰랐다고요?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 선택은 합리성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이런 사고방식, 사고 체계 하에서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반헌법적이고 위법하다라고 하는데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대단히 비이성적인 행동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국민 담화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굳이 이것을 풀자면은 대통령이 독자적인 현실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남들과 다른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직무집행 정지가 시급하다라고 하는 한동훈 대표의 현실 인식이 적확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직후에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고 표 결과가 72대 34. 네. 그죠? 이건 뭐 이른바 친한계가 한 20명 정도라고 그동안 쭉 보도가 돼 왔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김태호 의원이 34표를 얻은 게 많이 얻은 거 아니에요? 중립지대의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합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원내대표 선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당내 국회의원들 중 다수는 당의 어떤 전통적인 질서 위에 서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그렇죠.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대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더블 스코어이긴 한데 이른바 반윤으로 집계될 수 있는 표가 30표 이상 확인됐다는 그렇죠. 점에서 의미가 있고 그렇다면 오늘의 이 탄핵 표결과 관련해서 언론들이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잠재적 탄핵 동조표라고 볼 수 있다. 그 34표가. 네, 왜냐하면 또 김태호 의원이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지면서 탄핵에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공감하고 그 상황에 같이 동감한다라는 표출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34표라는 게 뭐 탄핵에 좀 더 그래서 30표 정도가 나올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흐름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목요일에 있었던 담화 그것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친 오늘의 표결 예상. 네.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오늘 탄핵이 가결되고 나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당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 당 지도 체제는 붕괴되나요? 안 되나요? 일단 분당은 될 일이 없고요. 당 지도부가 붕괴된다는 관측에도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왜 물러나야 되죠? 아니,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붕괴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이 탄핵 찬반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제 그제 또 오늘까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로는 그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마음을 바꿔서 사퇴 안 하기로 했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아침 한 조간신문의 그 단독 보도에 의하면은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류해서 인요한 최고위원도 뭐 사퇴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아마 그 지도부가 이른바 비대위 전환 조항 그러니까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 4명이 사퇴하면은 자동으로 비대위 전환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른바 이준석 룰이거든요. 그렇죠. 2022년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에서 물러나게 되는 과정에서 개정된 당원 조항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이준석 룰이 작동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나만 덧붙이면 12월 3일 그 한밤중에 민주화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던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과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지체 없이 국회로 국회의원들과 함께 달려가서 계엄 해제 결의를 이끌어낸 여당 대표와 둘 중에 한 사람이 나가거나 물러나야 된다면 누가 나가거나 물러나야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들으시면서 거의 같은 답을 내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명 출당 조치 윤리위 이제 가동을 시작했는데 이것도 뭐 순조롭게 갈까요?
일단 윤리위는 국민의힘 당원상 독립기구고요. 예. 9명의 윤리위원 중 3분의 2가 외부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제가 예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독립기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돼서 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다만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징계를 위해서 윤리위 소집을 요구할 때는 예. 당헌상의 검토는 충분히 거친 겁니다. 국민의힘 그 윤리위원회 당규에 보면 일단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한 때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계엄 선포했을 때요, 일단 계엄의 사유가 전혀 없잖아요. 뭐 전시, 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 어느 것에도 해당을 안 합니다. 근데 계엄포고령 1조에서 뭘 금지했습니까? 일체의 정당 활동을 다 금지시켰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런 헌법상 법률상의 근거가 없이 계엄을 통해서 국민의힘도 활동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맞아요. 다른 어떤 입증이 필요가 없고 그 자체만으로도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한 때 해당합니다. 더 이상의 어떤 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부분 징계 사유는 명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아직까지는 국내의원 다수가 탄핵에 반대하지만 만약 탄핵이 통과돼 버리고 나면 뭐 자기들이 한동훈 대표 체제를 흔들고 비대위로 갔을 때 무슨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네, 대안도 그죠? 없고, 만약에 탄핵이 가결되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는 탄핵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 위태로가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다라고 점쳐지고 있고, 근데 탄핵이 됐을 때도 친윤계에서는 당연히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홍준표 시장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탄핵이 가결되고 그때 새누리당의 대표였던 이정현 대표가 물러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대위 체계로 갔는데,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란 건 기본적으로 국정 운영의 한 축인 것은 맞고,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런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분담해야 되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 때문에 이제 물러났던 건데, 관행적으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정현 대표는 완전히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그렇죠. 측근이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건 그런 거고,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앞장서서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하는 상황이라 다르죠. 그래서 국면이 달라 보이는데, 예. 그래도 이런 원론을 이야기하는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는 있어서 이거 책임은 같이 지는 거다. 이걸 또 하나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제 국면은 달라서 어떻게 이걸 또 버틸지도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그러니까 대표가. 굉장히 이상한 그 논거를 가진 물귀신 작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계엄을 선포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계엄을 해제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 왜 연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런 것은 연대 책임이 아니고요, 물귀신 작전이에요. 네. 1시 32분 좀 지났는데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평소 주말보다 고속도로 흐름 매우 원활한 편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 남양주에서 상일, 또 하남 분기점에서 광암터널까지 각각 제속도 못 내고요. 더 가서는 성남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뒤로 송파 나들목부터 4km가량 사고 여파로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는 남이 방향으로 청주 강서 하이패스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일대 3km가량 밀리고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 의사당대로가 양방향 모두 집회 준비로 전면 통제입니다. 여의 지하차도 또한 통제고요. 국회 앞과 여의공원로 또한 통제에 들어가면서 평소 주말보다 많이 혼잡합니다. 또 여의대로는 다른 집회 인원들이 행진을 하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부분 통제되고 있는데요. 특히 마포대교 북단부터 여의도 쪽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원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탄핵이 가결된다는 가정하에 뭐 국민의힘 이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탄핵이 가결된다는 전제하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얘기도 네. 또 안 짚어볼 수 맞습니다. 없어요. 지금 나머지 3명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미 국회 추천 절차로 막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2명에 대해서 추천 절차 네. 들어갔고 1명은 국민의힘 몫이어가지고요. 속도를 어쨌든 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법에는 심리를 착수할 수 있는 인원이 7명으로 돼 있지만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그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효력금지 가처분을 냈고 인용이 됐고 네. 그럼 6명으로도 충분히 심리에는 착수할 수 있습니다만 다만 6명일 때는 이 부분이 그 헌법재판소 법에 일단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정당성 문제가 향후에도 불거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탄핵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6명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6명 중에 6명 전원이 찬성할 것인가에 또 부담은 있는 예. 상황이라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이 가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좀 후속 인선은 불가피해 또 보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뭐 어차피 탄핵이 가결돼 버리고 나면 한 명 추천 안 할 이유가 없죠. 지금 원래 한 명이 이미 추천이 돼 있습니다. 예. 조한창 변호사가 예,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추천이 돼 알겠어요. 있죠. 네. 그리고 3명이 추천이 되면 곧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임명하는 건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그다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황교안 그 권한대행 때하고 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권한 대행이라는 건 대통령의 거리나 사고 시에 임무를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헌법학자들이 왜냐하면 이런 건 사실 헌정사상 좀 찾아보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에 지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주 적극적인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추천에 대해서 사실상 사후적으로 결재하는 정도의 그러니까요. 느낌이라서 이 부분까지 못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또 한덕수 그 권한대행이 만약 된다면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안 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헌법상으로나 법률상으로나 한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는데 북한이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돼서 국군 통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처럼 다 국군 통수권 행사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국회가 이제 헌법재판관 3명을 의결을 하면 사실은 임명을 해야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없을 것 같고 다만 네. 이제 대통령 몫에 고유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추가로 하는 대해서는 거, 추가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인 논란의 영역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꼭 필요한 경우라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나저나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도 또 탄핵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해왔는데 네. 오늘 탄핵안 통과되면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맞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그 카드는 철회한 것으로 보이고요.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 원로들도 좀 뭐 과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예. 나온 바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접근했을 때도 그렇다면 이게 정부조직법상 쭉 순위가 나열돼 있어요. 한덕수 총리가 안 되면 그 다음은 이제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그렇죠. 뭐 가기종통부 장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후순위들이 한덕수 총리보다 더 뭐 대행자로서 적합하다는 그런 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을 국민들에게 감내하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또 하나의 쟁점이 헌법재판소법 51조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전례가 있을 수가 없었던 게 대통령은 내란 뭐 위반죄 아니면 기소가 안 되니까 동일한 그 죄로 기소가 된 경우 그 재판 끝날 때까지 탄핵 심리를 늦출 수 있다, 멈출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인데 뭐 지금까지는 이게 적용될 리가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내란죄로 기소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적용돼서 형사재판 끝날 때까지 탄핵 결론이 안 내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식의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 맞습니다. 두 분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성룡 변호사. 일단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금 그 손준성 검사 탄핵 심판 사례처럼 그게 지금 연기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가 됐던 손준성 검사가 최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가 그 형사재판 결과를 보기 위해서 절차가 중단이 됐죠. 그런 선례가 있어서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가 되면 헌법재판소에 절차 중지를 신청을 하고 그럼 헌재가 그것을 받아들여 줄 것이다라는 예상이 한 가지가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그렇지 않다. 헌재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인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형사재판처럼 심리를 한 것이 아니고 그 탄핵 심판의 쟁점을 최대한 헌법적인 것으로 좁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위헌 여부를 가지고 탄핵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는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별개로 할 문제고 계엄 선포가 헌법 77조에 위반되는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쟁점을 집중해서 심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헌재법 51조에 따른 절차 중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헌법재판소법 51조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재량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정지할 수 있다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법원이 이 어느 경우에 형사 사건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느냐, 이게 설시가 남아 있는데요. 헌법 수호 관점에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저는 이 경우에 지금 상황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또는 사안의 위헌성이 명백한 경우, 저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탄핵 대상자의 지위가 국정수행이나 헌정질서의 위치가 중요한 경우, 대통령보다 더 이 헌법 이 관련한 지위가 높은 사람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아마 이 부분은 쟁점도 비교적 단순합니다. 한 2개월 안에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높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직을 정지하고 권한대행 체제로 가 있는 이런 양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 법조항 때문에 이거 좀 사법부 1심 판결이라도 지켜봐야 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국민의 엄청난 지탄을 받지 않겠어요? 저는 헌법재판소의 그 위상과 그 의의를 그렇죠. 스스로 저버리는 선택은 헌법재판소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51조가 무슨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두 분은 거의 없다라고 보신다. 다만 2개월 안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왜냐하면은 지금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데 헌재가 가급적이면은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채워진 다음에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한다.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여야 정당이 속도를 내면 이달 안에 아무튼 3명이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지금 윤 대통령의 태세로 봐서는 뭐 탄핵 심판에 자기가 본인이 직접 변호인이 돼서 뭐 나서겠다,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여기도 뭐 양측에서 무슨 증인 신청하고 하면 다 채택돼야 되고 뭐 그런 절차가 있어요? 증인도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많은 범위의 증인들을 부를 것인가. 그다음에 그들이 나왔을 때 별도의 형사재판으로 기소돼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일 것이기 때문에 뭐 그 내란죄의 공범이나 이런 걸로 다 기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헌재에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사안의 복잡성 이런 걸로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는 훨씬 단순 명쾌하다. 훨씬 단순 명쾌합니다. 그때는 최순실 씨의 인사 개입, 정책 개입 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표결이 가결된다면이라는 전제에서 여러 가지 짚어봤는데, 논리적으로 가결되지 않고 부결된다면 다음 주에도 또 한 번 이런 파동이 또 계속 일겠죠? 당연합니다. 그죠? 예. 민주당이 또 뭐 산행을 낼 것이고, 그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코너에 출연해서 그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대변인의 언어는 보통 현상을 후행해서 반발짝 뒤에 따라가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특수 상황이에요. 반발짝 앞서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당이 가야 될 방향, 또 현 정국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당론이 본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었잖아요. 그러면 현 상황에서는 이제는 대통령이 그런 방안을 다 거부한 마당에 질서 있게 조기 퇴진하는 방법은 이제는 탄핵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론은 그 탄핵 부결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기왕에 가결이 될 것이라면 이걸 뭐 언제까지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조속히 가결을 해서 차라리 질서 있게 조기에 그 상황이 정리가 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사는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따로따로 뭐 하고 있고 협의회도 뭐 만들어지고, 그러나 아무튼 국회에서 상설특검, 일반특검 다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탄핵 표결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래서 가결되고 나면 그 이후로 특검법을 대통령실 통보 자체를 늦추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을 상실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하면서 그거에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죠?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본인도 그런 선택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곧바로 그 특검이 구성이 돼서 특검 주도의 수사가 진행이 되게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영장 청구를 하고 어떤 피의자는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고 또 다른 피의자는 경찰이 신병을 확보하고 맞아요. 뭐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상당히 기형적으로 한 후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이 내란 혐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상설특검, 개별특검을 모두 다 통과시켜놨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상설특검에서도 특검 후보가 추천이 되고 개별특검에 대해서도 지금 특검 후보가 추천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상설 겁니까? 특검과 관련해서는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려서 이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예. 돼 있는데 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 이 페널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한테만 기대해서 이 상설 특검을 가져가기는 너무 위험도가 높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 특검. 예, 그래서 일반 특검을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실 민주당에서는 입장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죠. 직권남용 수사할 수 있습니다. 내란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정리된 안은 부패 경제 등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그건 알겠는데 거예요. 네. 지금 송 변호사가 궁금해한 건 이제 일반 특검이 훨씬 세니까 네. 인원도 많고 기간도 맞습니다. 길고 예. 일반 특검 주도로 수사가 진행될 거로 보여요. 아마 그렇게 교통정리가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설 특검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상설 특검은 아마 대통령이 그 한 명에 대해서 추리는 절차를 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한덕수 권한 대행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한덕수 권한 대행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통정리가 안 돼서 민주당이 교통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는데요. 예, 그러면 아마 근데 일반 특검이 말씀 주신 대로 수사 규모에 있어서도 훨씬 압도적입니다. 일반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 지금 영장이 기각되는 사유 중에 하나가 법원이 왜 이렇게 산발적으로 가져오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특검으로 이거는 수순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국면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상설특검 후보가 국회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가면 임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기속행위긴 해요. 네. 뭐 그 처벌 조항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임명을 안 하면 야당은 종래했던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탄핵 사유라고 할 거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은 상설특검을 임명을 했는데 개별특검 후보가 와서 또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게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앞서 그 검경의 경쟁적인 영장 청구에 대해서 지금 예. 장 변호사님께서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 그 김영현 전 국방장관 법원이 구속영장 받아들이면서 영장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유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직권남용과 관련된 인지사건이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경찰 공무원에 대한 범죄는 지금 검찰이 수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직접적인 인지사건이어서 수사할 수 있다. 즉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내란 혐의와 직접 관련된 인지사건이어서 검찰이 김영현 전 국방장관 등등의 예.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언론에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정확하게 바로잡겠습니다. 아무튼 뭐 일반 특검 주도로 이제 수사 종료가 되고 기소가 되고 이렇게 될 것으로 분명히 예상이 되는데 중간에 좀 복잡한 절차 부분은 민주당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네. 아니 근데 그것도 한 가지가 더 있는 게요. 보통은 특검이 추천이 되고 임명이 되고 그다음에 특검 보 파견 검사 이런 것들을 꾸려서 수사 준비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있죠. 그러면은 그 기간이 못해도 대략 한 달 정도 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아무리 빠르게 절차 진행해도 한 1월 중순 정도 되는데 지금 김영현 전 국방장관 이미 구속이 돼 있어요. 예. 그 체포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기소될 때 범죄 사실을 일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거고 그 범죄 사실을 정리를 하기 전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 두 사람의 공소장이 크게 어긋나서는 곤란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타임라인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면 실제로 특검이 출범할 때쯤 되면 수사의 큰 줄기는 이미 정리가 돼 있을 가능성이 거의 상당히 끝났을 높습니다. 거예요. 네. 그 자료를 바로 넘겨받아서 기소 후 마지막 책임까지 지는 공소유지까지 특검이 하게 그런 돼 상황이 있으니까요. 가겠죠. 네. 제가 보기에도 그런 전망이 좀 우세할 것 같고요. 자, 새롭게 불거진 뉴스 한두 가지. 이 체포 명단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무죄 선고한 그 판사 이름이 있다 없다가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맞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말은 안 했다라고 하는 게 경찰의 지금 입장인 거고 그러나 이 변호인은 나는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정말 그 위증교사 1심 무죄 내린 판사를 체포 명단에 넣었다는 것 자체도 너무 황당한 거 아닙니까? 너무 충격적이에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국민 담화라면서 반국가 세력인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그랬어요. 아마 법원 근처에서 집회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사법부 겁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직 판사를 그리고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체포하겠다고 하는 게 사법부 겁박인 그러게요. 거죠. 왜냐하면 이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변호인을 통해서 낸 거 아닙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이 누구누구를 체포하라고 그러는데 너무 생소한 이름이 있어서 누구냐라고 했더니 위증교사 무죄를 판결한 부장판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왜냐하면 법원은 현안에 대해서 입장 내는 거 상당히 저어합니다. 예단을 줄 수 있다고 판단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냈던 그렇죠. 건데 이건 상권 분립에 대한 인식도 대통령한테는 없는 거고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건 독재의 전형인 거죠. 이 판사의 이름이야 지금 뭐 있다 없다가 소랑설레하지만 전직 대법원장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은 이미 확인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이 뭐 선관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권순일 대법관이 마치 과거 사건 이재명 대법원 무죄 파기환송을 한 주심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안 떠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헌법적 결단이라고 했는데 헌법적 결단이 아니고 사실은 헌법의 적인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국회의장, 1당 대표, 2당 대표 전부 다 체포 대상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미운 사람들 다 그냥 넣는 거죠. 이게 그 복수의 사람들이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전혀 없는 얘기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것은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납득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고 자 그런데 충격적인 일인 것은 충격적인 일인 것이고 여기서 그러면은 국민의힘 나아가서 보수가 어디로 가야 될 건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를 조금이라도 두둔하거나 비호하거나 감싸고 들면요. 지금 김상욱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피켓 시위하고 있잖아요. 이틀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피켓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대로는 보수가 절멸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정말 그 김상욱 의원이 굉장히 절박한 호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출근하면서 그 김상욱 의원에게 자기가 그 메고 왔던 목도리를 말없이 걸어주고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움직임들에서 보수가 그나마 재건할 수 있는 희망과 씨앗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퍼스트 펭귄이 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진영이나 정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재건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됩니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 통일민주당이 이제 합당을 할 때 마지막 전당대회에서 손 들고 저는 반대합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중에 김대중 정부 때 정권 재창출의 주역이 됐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계엄 선포 사태에 있어서도 그것을 조금도 두둔하거나 비호하는 대신 헌법과 의회주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 뭐 한동훈 대표라든가 김상욱 의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앞으로 보수 재건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뭐 항상 음모론 이런 걸 너무 퍼뜨리는 그 김어준 씨의 말이라 별로 뭐 옮기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있긴 합니다만 자기도 뭐 확인되지 않은 제보받은 사실이라고는 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라고 한 얘기 어떻게 보세요? 짧게 그냥 언급하시고 끝냅시다. 네, 이게 이제 사실관계는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건 맞는데 지금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도 이 출처가 뭐 정보사 요원이다라고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또 미국의 한 하원 의원이 남한 내부에서 남한을 스스로 공격하는 건 미국이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인터뷰를 또 한 부분. 그리고 HID 북한 침투 요원들입니다. 특수훈련을 받는 판교에 좀 잠복해 있었어요. 매복해 있었다는 건 군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점점을 이어붙이면 이게 과연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고까지 단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물음표는 최소한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어준 씨가 과거에 해왔던 말들의 사회적 신뢰도에 비춰봐서 이게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들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증거나 혹은 다른 증인이나 이런 게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방국이 출처라고 했는데 지금 우방국은 미국이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여요. 미국 대사관에서는 딱 잘라서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 여부가 정확하게 밝혀질 때까지는 어떤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참 11월 한 달 동안에만 벌써 10번이나 대통령이 출근도 안 하는데 출근하는 척 차가 왔다 갔다 했다더라. 이건 또 뭡니까? 위장제대라는 은어까지 사용하면서 그렇게 그러게요. 국민 눈을 속였다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저는 왜 이 대통령실을 옮겼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요. 이선 후퇴 웬 말입니까? 적극적으로 인사권 행사하고 있는데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2017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소추위원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최종 변론을 권성동 의원이 예. 그 당시 했습니다. 그때 남긴 말이 있는데 탄핵은 권력에 취해 자신은 법 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하는 위정자를 겨누는 정의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네. 라고 했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자, 송영훈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시에 어떤 결론 날지 온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유익종의 사랑하는 그대에게 듣고요. 저는 내일 표결 결과와 함께 오겠습니다.